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올 한 해 미국 주식시장에서 대형주가 중소형주의 수익률을 압도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S&P 500 지수가 2016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나스닥의 수익률을 앞질러 나갔다고 하는데요. 연초 대비해서 S&P 500 지수의 수익률 상승률은 27.4%, 나스닥은 22.5%가 올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 전반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기업들의 생존 경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내년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S&P 500 지수의 강세에 또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P 500 지수는 일단 500개의 대형 기업들의 지수입니다. 대부분 미국 기업이고요. 또 500개의 대형 우량주의 지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 초기에 나스닥을 이끌었었던 셧다운 수혜주들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겪고 있다라는 시각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연초 다수 펀드 매니저들이 올해 미국 주식시장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좀 소외받았었던 그런 중소형 주들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기대와 반대로 대형주의 강세가 집중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떨 때는 이 대세의 의견을 조금 비껴가는 반대로 가는 역발상의 전략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올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이 시점, 오늘 또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보시죠. 주식시마론 첫 번째 주제. 오늘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 내년 주식시장의 전망해 보도록 할 텐데요. 2022년 증시 전망 고진감래. 오늘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사실 증권가는 좀 휴가 시즌 아닌가요?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긴 한데 네. 전략 쪽은 시장이 열리는 한 네. 계속적으로 팔로우하고 피드백을 드려야 되니까 저는 특별하게 휴가를 가지 않고 그냥 연말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매년 연말을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면서 네. 보내시네요. 자, 조금 전에 역발상을 좀 말씀드렸는데 네. 요즘 증권가에서는 내년 주식시장에 대해서 낙관론이 많을까요? 비관론이 많을까요? 일부 신중론에서 지금보단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일방적인 낙관론보다는 좀 흔들릴 수는 있어도 지금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희도 뭐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고진감래, 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네. 라는 얘기라서 좀 천천히 들어보시면은, 저희가 최근 조금은 보수적인 전망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보는 이유, 그리고 왜 그렇게 보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보수적으로 이 시장을 잘 견디다 보면은 내년에는 또 좋은 성과가 있을 수 네.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올 한 해 주식시장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총평을 해주시죠. 일단은 글로벌 전반적으로 본다면 미국 증시 굉장히 잘 나갔지만 글로벌 전반적으로 본다면 그 병목 현상, 이게 장기화된 데 따라서 굉장히 억눌렸던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한국은 2020년만 하더라도 글로벌 최상위권 수익률을 기록했던 나라에서 이제 최하위권으로 반도체 사이클에 또 1위를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여기서 키워드로 말씀드린 병목 현상이 풀린다면 그리고 지금 최하위권에 있던 수익률이 다시금 반전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반도체 사이클도 최근 들어서 전망치가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2022년은 또 한 번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극과 극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전해 같은 경우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서는 세계 최상의 수익률을 맞습니다. 보였다가 네. 그리고 올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면서 사실 연초에 기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올 한 해 수익률은 또 글로벌 최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주식 시장을 강타했었던 병목 현상에 바로 우리나라도 또 주요한 타격을 받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내년 주식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밴드부터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밴드를 말씀드리면 예. 굉장히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2610에서 3330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흐름을 본다면은 내년 1, 4분기 중에 저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기회를 잘 포착한다면 또 한 번의 강한 상승 추세를 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밴드는 뭐 아마도 밴드 하단을 보시면은 웬만한 증권사 전망치보다 가장 낮을 거고, 그리고 상단은 아마도 웬만한 증권사 평균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베어리시한 전망, 좀 보수적인 전망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 1분기에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그런 여유를 잡자,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차원에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예상 경로에 대해서 표시한 차트를 네.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이 차트도 좀 해석을 해볼까요? 일단은 저희가 1, 4분기까지 시장이 불안하게 좀 흔들릴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글로벌 증시하고 글로벌 증시도 좀 흔들릴 수 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코로나19 재확산, 오미크론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기대치가 좀 후퇴하는, 기대치보다 좀 못 미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신흥아시아, 선진국 대비 경기 모멘텀이 좀 약하다는 그림, 이와 더불어서 코스피는 4, 4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서 이익 전망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올해 내내 지켜왔던 12개월 포워드 PR 10배가 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낮아지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는 만큼 밴드도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드리면 10월 초에는 2,900이 10배였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말에는 2,800이 10배였어요. 그리고 2,760이 지금 현재 10배입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는 만큼 하단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도 그런 실적에 대한 눈높이 조정, 경기에 대한 눈높이 조정이 아마 1, 4분기 중에 전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경기는 좀 불안한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데 통화 정책은 좀 타이트해지죠.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 테이퍼링도 2배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금리 인상도 3월, 6월 달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가세하면서 시장을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좀 더 불확실성을 거치고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도 고생을 좀 하시고 나면 나아질 수 있는 국면이 2분기, 3분기, 4분기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네. 1분기를 지나면서 좀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경기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조정이 되게 된다면 그때부터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은 병목 현상이 좀 완화되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물가에 대한 부담은 진정이 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교육 회복에 대한 기대, 그리고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사서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앞서도 말씀드렸던 반도체 사이클의 1위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의 턴어라운드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한국 증시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코스피의 저점이 2,820선이었는데요. 예, 이렇게 PER 네. 10배 수준에 대한 테스트를 거친 네. 시장입니다. 현재는 이익 전망치가 낮아지게 되면서 2,760까지 60까지 내려가고 PER 10배 수준이 좀 낮아졌고요. 전망치에 대비해서 10배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수에 등락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2,610선까지 저점을 예상을 해주셨고요. 위쪽으로는 다시 신고점. 네, 역사적 고점을 돌파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1분기 증시 변동성에 대해서 경계하고 잘 대비해야 된다라는 시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1분기 변동성을 이용해야 될까요? 충분히 이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작년 1분기처럼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면 네, 될까요?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여기까지 올라온 데에는 10월 초 바이든 행정부의 90일간의 총력전, 물류 대란을 해결하겠다라는 선언을 통해서 기대감을 사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3, 4분기 실적 시즌, 거기에다가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 이런 기대감들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 과정에서 3, 4분기 실적 시즌에 따른 엇갈린 흐름들이 한국은 좀 바닥권에 있게 만들고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기대했던 부분들이 좀 미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지난주에는 90만 명까지 늘어났었거든요. 중증 환자 비율은 낮다라고 하고, 오미크론이 크게 사망자로 이어지진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국가별로 위드 코로나 정책들을 후퇴하는 상황이라서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 시점은 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소비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신흥국은 여전히 병목 현상이 지속되는 데 따른 부담에 눌려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1, 4분기까지 GDP 성장률을 보면은 신흥 아시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선진국보다 낮습니다. 네. 예, 과거 평균을 본다면은 항상 신흥 아시아 GDP 성장률이 선진국보다 높았던 상황이었는데 네.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역전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라서 신흥 아시아가 조금 더 흔들릴 수 있고 여기에 코스피는 4, 4분기 실적 시즌 그리고 수급 부담.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배당락을 앞두고선 대규모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하루아침에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1월, 2월 정도까지는 계속될 수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리는 데 따라서 한국 증시는 조금 더 많이 흔들리는 미국이 재책이라면 한국은 좀 독감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증권사 분석을 보니까 12월에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세는 대부분 1, 2월에는 다 청산이 네.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부담 말씀이시죠? 네, 지금 이 12월 한 달 동안에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온 자금이 5.5조거든요. 5조 5천억입니다. 그 매물이 아마도 1월, 2월 중에 출회될 텐데 여기에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구축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고 예. 그리고 대형 IPO 시가총액 탑10 안에 드는 종목들이 대형 IPO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수급 환경이 1월, 2월 달에는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경험했죠. 네. 대여가 들어오면 주변의 대형주들이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네,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대형주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 알아봤는데요. 그 가운데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올해 우리 주식시장을 내리눌렀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병목 현상. 네. 예, 이것에 따라서 내년에 경기에 대한 모멘텀, 특히 1분기에 선진국보다도 신흥국이 더 약화되는 흐름 네. 때문에 그렇죠. 변동성은 또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해야 그러니까 됩니다. 체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예. 작은 충격에도 충격을 받는 힘이 미국은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는 모르겠지만 신흥 아시아나 한국은 그런 흐름들이 좀 취약하다. 병목 현상이 좀 풀려야지 신흥 아시아나 한국 증시가 조금 더 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오미크론 우려가 좀 완화되는 국면을 보였는데 저는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 중에서 이게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올해 네. 11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마스터카드에서 나온 건데 그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의 네. 소비가 2019년 대비해서도 10%나 증가를 해서 네. 미국의 소비력을 입증하는 네. 데이터가 나왔어요. 네. 예, 부럽더라고요. 미국은 지금 병목 현상이 있긴 했지만 예. 재고를 소진하면서 소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재고가 거의 한계에 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 소매업체들의 재고율이 1.08, 그러니까 판매되는 것보다 대비 8%밖에 재고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게 된다면 재고가 거의 소진되고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가나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은 일정 부분 충족시켜줬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 소비 여력이 좀 더 약화된 것이 아닌가. 최근 보면은 소득 증가율이 굉장히 좀 빠르게 둔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봤을 때 1월, 2월 달에는 연말 10월, 11월, 12월까지 이어졌던 소비 모멘텀들이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반론을 그래도 또 제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는 제가 이제 제기하는 건데요. 그래도 어쨌든 미국의 소비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4분기에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또 수출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 네. 그런 낙수 효과로 인해서 예상치보다 그래도 또 좋은 4분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 정도는 예상했던 것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좀 나은 실적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런데 미국 소비가 10% 증가한다고 해서 한국 증시가 한국 수출이 그만큼 좋아질 수 있을까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지금 소비를 하는 것은 재고를 소진하면서 소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류가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재고가 축적이 되고 그를 통해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아놨던 재고를 까먹으면서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직접적으로 한국 증시, 한국 기업이 이게 온전히 반영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흐름들이 최근 미국 데이터를 보면은 병목 현상을 좀 더 심화시키는 영향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걱정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미국 소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걱정했던 것보다 실적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시장이 쭉 뻗어갈 만큼의 동력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출 지표 4분기 실적 정말 중요해질 것 같네요. 네. 또 우리 채팅창에서 데이비드 오님께서 금리 인상은 예고되어 있는데 2,600을 갈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2,600이라고 딱 집어서 2,610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걸 맞추면 사실 그렇죠. 신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000선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지수로 가격 조정 가능성이 10%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700이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610까지 갈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2,820까지 갈 줄은 몰랐었던 상황이기도 했죠. 시장의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확인하는 시점에는 수급 부담까지 가세하게 된다면 일시적인 언더슈팅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PER 10배가 딱 한 달 만에 한 40포인트 정도 빠진 거거든요. 근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게 된다면 실적 변화가 좀 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뭐 2,610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2,700선이 깨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보수적으로 1분기까지는 대응하고,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1, 4분기 때 좀 기회를 포착해서 내년 연말까지 좋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자라는 차원에서 네.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이경민 연구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시장의 불확실성은 병목 현상입니다. 네. 공급망 문제이고요. 금리 인상 때문에 간다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질문 전해드릴 때도 이 내용을 뺐는데 이 병목 현상이라는 것이 우리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내년 1분기에도 영향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질문인데요. 연준이 매파적으로 이제 변모를 했고 또 12월 FOMC에서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세 차례 할 것이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신흥국인 우리 증시 입장에서 계속된 악재가 될까요? 과거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걸을 때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뭐 잘 아시겠죠. 한번 따져보시죠. 2017년 미국이 금리 인상을 매 분기마다 했습니다. 시장 계속적으로 잘 갔죠. 2004년, 5년, 6년 미국이 금리 인상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증시는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럼 왜 올랐을까? 성장이죠. 많은 분들이 통화정책에 몰입돼서 통화정책이 변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장입니다. 경기 흐름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것이고 경기 모멘텀이 강해질 때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인데요.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거다.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가 오른다. 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경기로서 검증되게 된다면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왜 문제냐? 경기와 통화정책 간의 미스매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통상적으로 경기가 미국 통화정책이 좀 빨라질 때, 매파적으로 갈 때는 네. 경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야 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경기가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통화정책은 좀 완화적으로 갈 거야 라는 기대를 하면서 좀 시장을 잡아가겠죠. 근데 지금은 정반대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더 타이트해지는 매파적으로 가는 스텝이라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내년 1, 4분기 정도까지는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병목 현상이 풀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교육 회복에 대한 기대, 기업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게 된다면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부담보다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더 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이 아시다시피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매파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다 하더라도 물가가 안정이 된다면 네. 통화 정책이 더 매파적으로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내년 1, 4분기를 통화 정책이 더 매파적으로 갈 수 있는 아마 그 연준의 통화 정책 스탠스에 있어서 가장 매파적인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매파의 정점이군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그래서 이런 경기 통화 정책과 펀더멘탈 성장 간의 관계를 좀 비교해서 보신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1, 4분기가 왜 불안한지 그 다음 흐름에 있어서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 어떤 이유로 금리 인상을 극복할 수 있는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결과물적으로 그 경제 성장 그리고 기업의 성장을 어떤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시겠어요? 그런 데이터들은 뭐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은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보는 데이터가 있긴 합니다. 그 네. 유로 데이터긴 한데 그 블룸버그에서 보는 데이터가 있는데 아마도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보시면요. GDP 성장률 컨센서스라는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퀀트 데이터에 있어서도 이익 전망치 흐름이라든지 이익 수정 비율, 그러니까 상향 조정되는 종목 수가 많은가, 하향 조정되는 종목 수가 많은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확인하신다면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는지 아니면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다시금 돌아서는지 좀 안 좋아지고 있는지 좋아지고 있는지를 아마 못해도 주간 단위로는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꾸준히 체크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경민 연구원의 리포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을 거니까요. 정말 네. 자세히 보시면 그게 보이실 겁니다. GDP 그리고 기업의 이익 이것의 전망치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이익 수정 비율 중요하게 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5차 재확산까지 나오면서 그쵸. 12월 또 시장에 한 차례 움직인 게 오미크론이라는 변수였는데요. 네. 코로나의 영향력이 계속될까요? 일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영향력은 경제적 영향력은 약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약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갔다가 후퇴라고는 있지만 이로 인해서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는 경제 지표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처럼 유럽 GDP 성장률이 역성장을 한다거나 미국 GDP 성장률이 한 자릿수 밑으로 가거나 그 정도로 경기 충격이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눈높이 조정만 거치게 된다면 경기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해결할 수 있다, 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코로나19 재확산 언제까지 계속될까?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확산 국면은 맞아요. 왜냐면은 글로벌 전반적으로 90만 명이 나오고 있고 유럽에서만도 40만 명 이상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진행형은 맞지만 늦어도 2월 말 3월 초에는 좀 병목정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1년 올해도 2월 3월을 지나면서 날이 풀리면서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고요. 네. 또 백신도 오미크론을 적용한 업그레이드된 백신이 한 2월 늦어도 2월 말 3월 초에는 접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최근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좀 확산 속도가 빨라지곤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정될 수 있는 시점도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 자료로 지금 주신 내용이 코로나의 어떤 말씀해 주신 그런 수치가 아니라 네.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다른 내용이죠. 네. 예.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건 코로나19 재확산 흐름인데 최근 게 업데이트되지 않아가지고 최근 거를 보면은 지금 90만 명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가처분 소득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 모멘텀이 굉장히 좋긴 했는데 소득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만 보시면은 기존 추세보다 낮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 의미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저축률입니다. 올해 내내 작년부터 올해까지 미국 국민들은 재난지원금들을 받으면서 소비 여력도 굉장히 커졌고요. 저축률도 엄청나게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축률이 좀 낮아질 때가 지갑이 열리는 때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충분히 낮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7%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10% 넘어갔었나요? 최고 높았을 때는 15%까지 갔었습니다. 오. 근데 지금 그게 7%,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소비 여력, 더 돈을 쓸 만한 여력은 좀 제한적이 됐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이제, 기존에 받았던 돈들을 많이 썼다면은,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임금 소득이죠. 네. 임금 소득을 받아서 그 소득이 좀 져야 되는 것들을 보완해줘야 되는데, 코로나19 재확산이 고용 회복에 조금 더딘 속도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들 또한 1월, 2월 달에 소비에 대한 부분들, 소득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월 평균 확진자 수, 그러니까 미국 경우를 봤을 때요. 코로나19 월 평균 확진자 수랑 미국 신규 고용자 수를 보면은 마이너스 0.68의 역상 관관계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심해지면 고용은 좀 부진한 그림을 보여줘 왔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소비에도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하나 병목 현상. 지금 미국에서 병목 현상이 심해진 이유는 사람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회복이 더디다라는 점들은 아마도
병목 현상을 완화되는 시점을 조금 지연되는 효과를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망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은 측면이 그쵸. 많이 있는데요. 네. 코로나 자체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인력 시장 상황 자체도 그렇다는 설명이신데, 앞으로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변수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해 주시죠. 올해도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에 올해도 저도 이런 또 자기 고백. 네, 올해 8월 코로나 때문 아닌가요? 맞죠. 그렇기도 예. 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용 회복 속도가 너무 더뎠기 때문에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만 이거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주문을 하겠죠. 수입하는 것도 주문을 하고 공장에도 주문을 하는데 이 받았던 주문들을 하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미국 내에서 이동을 시킬 만한 사람들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완만하게는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지표를 본다면 내년 하반기가 되면은 아마도 고용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 사상 최고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현재 속도대로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고용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고, 또 하나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지금의 문제는 사고 싶은 사람이 이만큼 있는데 물류가 이렇게 따라오질 못하니까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1분기 중에 좀 소비가 좀 슬로해질 수 있다, 둔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이 수요단을 좀 약화시키는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공급단은 조금씩 개선되게 된다면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 시점이 조금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1분기를 지나면서 조금씩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지나면서는 조금 더 가시적인 병목 현상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급 병목 현상 그리고 또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가 1분기의 정점을 네. 형성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내년 주식시장 예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수급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네. 수 없겠고요. 그리고 지금 연말에 2달 동안은 그래도 외국인이 사줬지만 네. 간간히 월간으로 사주고요. 외국인이 계속해서 코로나 다른- 이후에는 개인이 이끌었잖아요. 내년 수급은 과연 외국인이 좀 돌아올지 아니면 개인이 좀 더 많이 사줄지 이게 관건 아닐까요? 일단은 개인 수급은 계속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 대비해서 그 영향력이나 파급력은 좀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내년 시장에 키를 주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신증권에서는 2022년 달러 인덱스가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좀 정점을 찍고 꺾일 네.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원달러 환율 또한 상반기 중에 1210원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1130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외국인 수급은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달러 대비 원화가 더 약한지 더 강한지가 중요한데 올해 내내 달러 대비 원화가 계속 약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팔 수밖에 없는 외환시장 환경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내년에는 정반대,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가 조금씩 강세 압력을 높여간다면 외국인 수급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죠. 내년 안에, 그러니까 2022년 안에 한국 지수가 선진국으로 가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와치리스트에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와치리스트에 들어가야지 검토가 되는 건가요? 네, 검토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년 6월 전후로 해서 MSCI에서 한국 증시를 와치리스트에 편입을 하는지 여부가 또 하나의 변곡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11월, 12월 달에 시장이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좀 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반도체에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베어리시했던 전망들이 조금씩 좀 진정이 되고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들이 보여주면서 시장이 움직였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달러의 전강 후약 패턴, 원달러 환율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1130원대로 가는 흐름, 여기에다 반도체 사이클의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은 내년 한 해는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MSCI 선진국 와치리스트에 편입되는지 여부가 좀 그 강도를 좀 결정지어줄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준금리를 미국에서 인상을 한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정점을 찍으면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바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전망치를. 네, 1210원 선이 고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내년에 1130원 선까지 네. 내려설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원화 약세에서 강세 기조로 변할 때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 좋아질 시장에 수 있다. 예, 크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 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아닐까요? 내년 6월에 외국인의 수급을 결정짓는 MSCI 와치리스트. 네. 이 가장 중요한 변수 아닐까요?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기대감은 네. 높아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변수라기보다는 플러스 알파 동력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이렇게 달러를 전강 후약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이들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달러가 어떻게 약세로 가느냐, 2017년 케이스를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7년에도 매 분기마다 미국은 매 분기마다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는 2017년 초 102포인트였던 달러 인덱스가 88포인트까지 떨어졌거든요. 1년 내내 떨어졌어요. 미국은 매 분기마다 금리 인상을 했는데 네. 그렇게 통화정책과 정반대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금리 인상 스케줄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었다. 다 인식을 했고 그로 인해서 2016년에 많이 올랐다. 달러가 미리 선반영을 했다. 두 번째는 22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7년 초에 당시 드라기 총재가 22도 통화정책 정상화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의 통화정책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외환시장에 녹아들었거든요. 아마도 내년 1분기를 지나면서 미국이 통화정책 매파적인 스탠스는 더 강해지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결정된 것이죠. 연준의 통화정책이라든지 금리 인상 스케줄은 이보다 더 타이트해지지 않는다면은 달러는 더 강해지긴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유럽 쪽입니다. 유럽 ECB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정상화 언급을 하게 되고 시차를 두고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스케줄을 공개하게 된다면 아마도 달러는 좀 약세 압력을 높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2017년의 케이스를 되돌아보신다면 네. 2022년 흐름들을 조금 더 가늠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게인 2017년 장세 네. 예상해 주셨습니다. 단디하자님께서 이경민 팀장님의 확실한 시황관 평소 도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좋은 시황 기대하겠습니다라고 글 주셨고요. 그리고 왠지 내년 전망은 맞으실 것 같아요라고 알려주신 부대님께서 맞아야죠. 상당히 공감 가는 데이터와 네. 말씀이 많습니다. 내년 전망 맞으실 거예요라고 네, 또 감사합니다. 응원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내년에 코스피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그 패닉셀이 나오는 공포 구간을 좀 잘 이용하신 분들이 수익을 보셨을 네. 거예요. 내년에도 공포 심리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10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현금 비중을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코스피 3,000 이상에서는 좀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비중이 100% 있는 상황에서 패닉셀이 나온다면은 전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내년 1, 4분기 중에 좀 시장이 흔들리게 됐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역발상 투자, 공포심리 커질수록 비중 확대 아마도 내년 1분기 중에는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 2600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2700선이 깨지는 시점부터는 그때부터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불안하다. 저도 경기가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라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거든요. 펀더멘털 모멘텀은 좋습니다. 2017년보다 모멘텀이 높아요. 2017년 직전 경기 사이클 정점보다 GDP 성장률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문제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 불안감들이거든요. 심리적으로 네. 불안한 부분들.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망치가 떨어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극복이 되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내년 하반기에는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2년 하반기에는 저는 2021년과 같이 신흥아시아, 한국 증시가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2021년 4분기랑 2022년 1분기까지는 이례적으로 신흥아시아 GDP 성장률보다 선진국 GDP 성장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내년 2분기부터는 또 역전이 됩니다.
신흥 아시아는 5.7에서 5.5% GDP 성장률로 회귀하는 가운데 선진국 GDP 성장으로 좀 둔화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년에는 내년 1분기에 좀 불안한 흐름들을 한국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도 신흥 아시아 쪽을 좀 주목해서 보신다면 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발상 투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질문을 해주실 때마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탈한국이라고 하나요? 네, 네. 국장, 미국으로 가야 된다. 국장을 네. 국장을 때리고 네. 미장으로 가야 가야 된다. 된다 그런 하시는데 얘기들 많이 나오죠 요즘. 네,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 거꾸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는 어땠었나요? 어땠었나요? 한국이 답이다. 한국 증시반이 답이다. 미국 증시 필요 없다. 그 장단에 맞춰서 정말 장 흐름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네, 1월에. 엄청나게 좋았죠. 예. 근데 그때 동조했다면은 그 흐름을 따라갔다면 좀 반대 패턴이었겠죠. 한쪽으로 심리가 워낙 쏠려 있을 때 그 반대로 한다면 투자 수익을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올해 1월 달에 많은 분들이 한국 증시가 답이다. 미국 증시를 버려도 된다라고 했을 때 거꾸로 미국 주식을 사고 한국 주식 비중을 줄였다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저는 내년 1, 4분기 중에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한편 지금 미국 증시가 답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쪽으로 쏠린 듯한 심리적인 흐름들은 조금은 역발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올 한해는 정말 굉장히 이건 난세도 아니고 뭐 엄청난 혼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코인으로 사실 수익 많이 보신 분들도 맞습니다. 많고 맞습니다. 노드라는 걸 투자하셔가지고 제 네. 주변에 또 수익 많이 보신 분들도 네. 계셔서요. 투자 대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제 1분기를 바라볼 텐데 1분기 하면 또 코스닥의 강세를 네. 많이 예견하거든요. 네. 투자에 대안 될 수 있을까요? 1분기 정도까지는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월, 2월 달에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배당락이 있긴 하지만 미국 코스피는 좀 낙폭을 키워가는 가운데 코스닥은 좀 상승 반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12월 달에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코스닥과 중소형주가 1월 달에는 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1분기 정도까지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를 좀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특히 내년에는 3월 대선을 앞두고서 정책이나 공약들이 많이 발표되면서 이슈성, 테마성 흐름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 1분기 정도까지는 종목 장세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한해 가장 많이 오른 종목도 코스닥의 위메이드 맥스 네.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도 대선 테마주였더라고요. 네, 일신건설인가요? 네, 네, 이재명 테마주. 일성건설 아니죠? 일신건설 맞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 주목해야 할 증시의 핫 키워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병목현상 완화.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뭐냐? 반도체하고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수출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정유, 화학, 에너지 뭐 이런 업종들에 있어서 가격이 올라간 데 따른 효과가 크거든요. 반도체와 자동차 상대적으로 수출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년에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서 수출 모멘텀이 다시 되살아나고 그리고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회복이 된다면 좀 성장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2023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2022년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는 전망을 하고 있을 정도로 턴어라운드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보셨듯이 구조적인 성장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힌트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5G, 6G, 그리고 AI, 전기차 이처럼 사이클을 타지 않는 산업들에서의 반도체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들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년에 굉장히 강한 수요 모멘텀이 들어옵니다. 2021년에는 자동차 수요 증가율이 5.1%였는데 내년에는 9.1%거든요. 특히 유럽 쪽에서 모멘텀이 굉장히 셉니다. 22%. 이렇게 본다면 네.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부분들도
밑에 보여드리는 2차 전지와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신감이 좀 생기는데요. 네. 유럽에서 현대차가 점유율이 좋잖아요. 유럽의 글로벌 점유율도 지금 10%를 넘어서고 있어서 예. 굉장히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수요가 높아지는데 점유율까지 높다.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를 좀 기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네. 내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키워드는 많이들 걱정하시는 통화정책 부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장, 구조적인 성장주. 그러니까 단순한 성장주라기보다는 실적이나 업황이나 이익 모멘텀이 구조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업종들을 보자. 대표적으로 인터넷과 2차 전지인데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또한 10%에서 20% 성장을 하는 가운데 메타버스라든지 그리고 웹툰이라든지 신규 성장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2차 전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 쪽에서의 자동차 모멘텀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전기차 활성화 정책들이 가시적으로 된다면 미국에도 공장을 갖고 있는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성장주라고 한다면 성장주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를 많이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종목별 대응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장주에서 제약바이오를 좀 제외시킨 이유는 산업 전체로서의 매력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2분기, 3분기, 4분기에 이익 모멘텀이 실적이 역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전체를 보시기보다는 종목별로, 그리고 신약 개발이라든지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데 플러스 알파 동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로 좀 선별해서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좋았었던 게임에 대해서도 종목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게임에 대해서는 네. NFT와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핫한 이슈를 보여줬었는데 네.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게임 업종 자체의 성장성은 한 자릿수대로 들어왔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 테마에 대한 기대감들을 일단 선반영을 했다고 본다면 그 다음 스텝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느냐,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라는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의 엇갈림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있어서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년도의 주식시장 고진감래로 예상하고 있는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이었습니다. 내년도의 주식시장 특히 1분기의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이것을 잘 이용하자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경기에 대한 어떤 뒷받침되는 자신감이 좀 현재 부족한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올해 계속 문제가 됐었던 병목 현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1분기 경기 모멘텀에 대해서 좀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1분기를 잘 이용한다면 그 이후에 가는 병목 현상의 완화 움직임,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자신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에 나설 수 있다는 점 예상을 해주시면서 올해 주목할 키워드 병목 현상 완화, 내년도에 병목 현상 완화를 보면서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또 구조적인 성장주, 인터넷과 2차 전지, 이 네 가지 섹터를 주목해 주셨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 시마론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일단 혼조 양상이지만요. 그래도 또 배당락 기준 지수 대비했을 때 상승세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 쪽의 매수가 1조 6천억 유가증권 시장 현재 기록이 되고 있고요. 또 코스닥에서도 1조 원 넘게 매수를 해주면서 개인이 시장 지탱을 해주고 있네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